새벽 6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서영아, 내가 수진이 생활비 좀 보태줘.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돼. 제가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준혁이랑 이혼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죠. 네, 이혼하죠. 근데 어머님, 아드님 백수의 빚만 수천만 원인데 이혼하면 누가 갚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아니면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 혹시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서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죠.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수간호사 면접날, 병동 간호사들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서영이 15년간 이를 악물고 달려온 이유였죠. 낡은 빌라,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어젯밤 야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죠. 서영은 한숨을 내쉬며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서영은 전라도 시골 읍내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그 슈퍼에서 함께 일하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학원은 커녕 참고서 한 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죠. 그래도 서영은 공부가 좋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EBS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문제집은 도서관에서 빌려 풀었죠. 친구들이 학원 버스를 타고 떠날 때 서영은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굴렸습니다.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운 좋게 간호대에 합격할 수 있었죠.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어머니가 밤새 우셨습니다. 우리 서영이 이제 고생 끝이다. 서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생은 끝나지 않았죠.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했고, 졸업 후에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3교대를 돌며 10년을 버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밤샘 근무에 시달렸고, 환자들의 욕설을 견뎌야 했죠. 보호자들의 항의에 고개를 숙이는 날도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사직서를 쓰다 찢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이를 악물었죠.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병원의 영업을 오던 제약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얼굴만 아는 사이였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나누는 정도.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친 서영이 휴게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죠. 그때 누군가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어제 밤새 운전하고 왔는데 우리 같이 힘든 사람끼리 밥이나 먹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서영은 피곤에 찌든 눈으로 준혁을 올려다봤죠.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이 좋았죠. 연애는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서로 바쁜 일정 탓에 만남은 뜸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퇴근 후 병원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둘만의 데이트였죠. 3년쯤 지났을 때 준혁이 청혼했습니다. 나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당신 힘들 때 옆에 있어줄게. 그거면 되지 않아? 서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청혼을 받아들였죠. 문제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신혼집 첫 방문 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과 시누이 박수진이 함께 왔죠. 서영은 정성껏 다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신우이의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 신혼집이 왜 이래요? 택시 타고도 한참 헤맸잖아. 이렇게 구석에 집을 구하면 어떡해요? 서영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첫 만남이니까요. 하지만 신우이의 입에서는 가시 돋친 말들이 계속 쏟아졌죠. 에어컨도 없어요? 아, 더워 죽겠네. 언제 달아요? 이 동네는 마트도 멀겠다. 새언니,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이를 말리기는커녕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좀 더 좋은 데로 알아보지 그랬어. 우리 준혁이가 여기서 출퇴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서영의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 전셋집을 구하려고 서영이 10년간 모은 돈을 전부 털었다는 걸 그들은 알까요? 준혁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혼집 자금의 대부분은 서영의 통장에서 나왔죠. 하지만 서영은 참았습니다. 시댁 식구니까, 앞으로 오래 볼 사이니까,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결혼 첫 해 겨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댁으로 와.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해. 시아버지 쪽 집안이 대가족이었습니다. 형제가 7이나 되다 보니 제사도 1년에 10번이 넘었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서영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안 제사는 원래 며느리들이 준비하는 거야. 너도 이제 박씨 집안 사람이잖니. 서영은 그 주 토요일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신우이 수지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만 들고서요. 어머, 벌써 다 했네?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영은 참았습니다. 이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매번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서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내가 간호사니까 병원 일은 잘 알잖아. 퇴근하고 시댁에 들러서 어머니 간병 좀 해줘. 서영은 3개월간 매일 퇴근 후 시댁을 들렀습니다. 밤 10시까지 간병을 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다음 날 아침 6시에는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준혁은 뭘 했을까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줘. 나 진짜 힘들어. 서영이 말하자 준혁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간병 같은 거 잘 못해. 당신이 간호사잖아. 그 순간 서영의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간호사 면접을 앞둔 아침, 서영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전화를 받았죠. 서영아, 오늘 시간 되지? 어머니 병원 따라가야 하는데 오전 진료 예약해뒀어. 서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뭐 면접이 뭐가 중요해? 어머니 병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15년 만에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집 안 어딘가에서 남편 준혁이 몰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이 서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탄이었다는 것을.
면접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서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시어머니에게 거절한 일이 자꾸 떠올랐죠.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오늘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15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힘으로 간호대에 붙고 졸업하고 10년 넘게 3교대를 돌며 버텨온 시간. 오늘은 그 모든 고생의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긴장한 탓에 목소리가 조금 떨리긴 했지만 15년간 쌓아온 경험이 서영을 배신하지 않았죠. 면접관들의 표정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서영의 핸드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서영 간호사님, 축하드립니다. 수간호사로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서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해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남편과 나누고 싶었죠.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수간호사 됐어. 거실에는 준혁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서영의 말에 고개를 살짝 들더니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축하해. 그게 끝이었습니다. 서영은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갑자기 꽃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죠.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그날 이후로 서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왔습니다. 늦어도 저녁 8시면 돌아왔죠. 그런데 요즘은 밤 11시,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서영이 물으면 준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좀 바빠. 왜 의심해? 의심이라니. 서영은 그저 걱정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반응이 점점 예민해지는 게 신경 쓰였죠.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죠. 그런데 요즘은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꼭 들고 갔습니다. 설마,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믿고 싶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영은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에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어두웠죠. 준혁이 벌써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준혁이 누워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의 핸드폰이 침대 옆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결에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서영은 핸드폰을 주워 탁자 위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코인 거래소 마이너스 1850만 원 체결. 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코인 1850만 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알림을 눌렀죠.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알림 미리 보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이 줄줄이 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 마이너스 320원, 마이너스 1200만 원, 마이너스 2100원.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전부 손실이었죠. 서영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다음 날 저녁, 서영은 준혁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이게 뭐야? 코인 투자한 거야?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죠. 어디서 봤어? 어디서 보긴. 당신 핸드폰에 알림 떴잖아. 이게 대체 뭐냐고.
준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죠. 알았어, 말할게. 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사실 회사 그만뒀어. 뭐, 6개월 전에 진급해서 밀렸거든. 후배가 팀장 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냥 나왔어. 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6개월 전. 그러면 그동안 회사에 간다고 나간 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돈은 뭐야? 코인은 왜 한 거야?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식이랑 코인으로 돈 좀 불리려고 했어. 빨리 성공해서 당신한테 떳떳하게 말하려고.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냐고. 대답해.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죠. 전세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세금. 2억. 서영이 10년간 3교대를 돌며 피땀 흘려 모은 돈. 밤을 새워가며 욕을 먹어가며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 얼마나 날렸어? 얼마나 날렸냐고! 서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전부.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전부 날렸다고 상해 한마디 없이 말 한마디 없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말렸을 거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었어. 금방 벌어서 메꾸려고 했다고.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다고? 내 돈을 가져다가 날려놓고 계획이 있었다고?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겠다고 했는데, 청혼하던 날 준혁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당신 힘들 때 옆에 있어줄게. 그거면 되지 않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죠.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심이 서지 않았죠. 15년이었습니다.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볼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 서영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준혁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6개월 안에 취업해. 그리고 모든 금융 거래는 나한테 공개해. 이 두 가지만 지켜.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미안해.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눈물까지 보였죠.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서영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준혁이 그날 밤 몰래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나야 형 일이 좀 터졌어. 마누라한테 들켰거든. 근데 걱정 마. 어떻게든 달래서 다시 시작할 거야. 이번엔 진짜 한 방 터뜨릴 거라고. 처음 한 달은 달랐습니다. 준혁이 변한 것 같았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새로 만들었죠. 코딩 스터디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이번엔 진짜 달라질 거야.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준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채용 공고가 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 서영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2달째, 준혁은 여전히 바쁜 척했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갔죠. 스터디 모임에 간다고, 면접 준비한다고. 집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서영은 그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활력이 생긴 거야. 의욕이 붙은 거지. 하지만 3달째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절박함이 사라졌죠. 대신 무기력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9시, 10시, 11시. 어느 날은 오후가 돼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죠. 오늘 스터디 안 가? 서영이 물으면 준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려고. 어제 너무 무리했거든. 그런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4달째. 서영은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준혁이 누워 있었습니다. TV에서 스포츠 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캔이 굴러다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서영이 출근할 때도 저 자세였는데 퇴근해서 돌아와도 똑같은 자세였죠. 오늘 뭐 했어? 서영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죠. 응. 이력서 좀 넣었어. 거짓말이라는 걸 서영은 알았습니다. 노트북은 닫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져봤자 싸움만 날 테니까요. 서영은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 2달 남았잖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죠. 5달째. 드디어 면접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영이 병원 인맥을 총동원해서 잡아낸 자리였죠. 제약회사 영업직. 준혁의 경력과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서영은 아는 선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했습니다.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여보, 이번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부탁했는지 알아? 서영은 신신당부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알았다고. 걱정 마. 면접 날 아침. 서영은 출근하기 전 준혁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오늘 면접이잖아. 10시까지 가야 해. 준혁은 눈도 뜨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응, 알았어. 일어날게. 서영은 찜찜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서영의 핸드폰에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아, 내 남편 오늘 면접 안 왔더라. 무슨 일 있어? 서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 왜 안 갔어?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 그게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상태로 가봤자 어차피 떨어질 것 같았거든. 서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죠.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와중에 시댁은 여전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서영아, 이번 추석에 송편 좀 많이 빚어야겠다. 너희 시아버지 형제분들 다 오신다고 했거든. 서영은 이번만큼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수간호사가 된 후로 업무가 2배는 늘었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추석 당직이라서. 뭐, 명절에 당직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간호사 됐으면 후배들한테 시키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토요일 아침 일찍 와. 할 일이 태산이야.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남편한테 말해볼까?
돌아보니 준혁은 소파에서 과자를 먹으며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한숨을 삼켰죠.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어차피 돌아오는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원래 그래. 그냥 적당히 맞춰드려. 늘 그랬죠. 단 한 번도 서영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서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 수지는 점심이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손에는 커피 한 잔만 들고 있었죠. 새언니, 고생이 많네? 나도 도와줄게. 수지는 송편 하나를 빚더니 금세 손을 털었습니다. 아, 손목 아파. 나 손목이 약해서 이런 거 잘 못해.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죠. 그런데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서영을 불렀습니다. 서영아, 잠깐 와봐. 부엌 한쪽으로 서영을 데려간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준혁이 회사 그만뒀다는 거 알아?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남편이 말을 안 해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그래도 당신이 수간호사 됐으니까 다행이다. 준혁이 당분간 쉬어도 되겠네. 당신 월급이면 둘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잖아. 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시어머니는 서영의 표정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도 힘들었나 봐. 좀 쉬게 해줘. 남자가 자존심이 있는데 후배한테 밀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날 밤, 서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10년간 모은 돈은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취업할 생각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서영더러 남편을 먹여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버스 창문에 서영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죠. 15년 전 간호대 합격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지? 우리 서영이 이제 고생 끝이다. 고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여보, 나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갈게.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듣고 있어?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죠.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 끝났구나. 서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로부터 보름 뒤, 일요일 새벽, 서영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쉬는 날에도 아침 일찍 눈이 떠지곤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피곤했죠. 새벽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서영은 비몽사몽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눈앞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죠. 어머님, 아가씨,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묘하게 웃고 있었죠. 들어가자, 할 얘기가 있어. 서영의 등골에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터진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죠. 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멍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새벽 6시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다니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시누이는 묘하게 웃고 있었죠. 서영은 차를 내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뜻이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간호사 진급 축하한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계산적인 빛이 서려 있었죠. 이어서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보다 좀 올랐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본론을 꺼냈죠.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지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왕 없어질 돈이면 좋은 일에 쓰는 게 복도 받고 좋지 않겠냐고요. 서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나 남편이랑 별거 중인 거 알지? 한 달에 100만 원만 보내줘. 서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만 원. 한 달에. 신우이 생활비를 대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라고요. 옳게 노릇 좀 하라고요. 서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5년 동안 온갖 부당한 대우를 참아왔죠. 제사 노동, 간병 노동, 명절 선물까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까지 내놓으라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죠. 며느리 입에서 거절의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수간호사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죠. 신우이도 억울하다는 듯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늘어놓았습니다. 예전에 했던 쇼핑몰을 다시 열 거라며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요. 서영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참아왔던 것들, 삼켜왔던 말들, 눌러왔던 감정들. 서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죠. 자신이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교대를 돌았다고요. 환자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다고요. 수간호사 되려고 15년을 바쳤다고요. 쉽게 번 돈이 절대 아니라고. 피와 땀과 눈물로 번 돈이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멈추지 않았죠. 시집 온 지 5년 동안 가족처럼 대해준 적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제사 때마다 새벽부터 혼자 음식 준비했던 것. 시어머니 무릎 수술 후 3개월간 간병했던 것. 명절 선물을 시누이 가족 몫까지 챙겼던 것. 하나하나 짚어가며 따졌죠.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냐고요. 그게 가족이냐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대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마지막 폭탄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냐고 물었죠. 지금 한 푼도 못 벌고 있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되물었죠. 준혁이가 회사 잘 다니고 있지 않냐고요. 서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에 퇴사했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고요. 자신이 10년 동안 모은 전세금 2억, 남편이 그걸 몰래 빼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고요. 전부 날렸다고요. 한 푼도 안 남았다고요. 지금 월세 살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거랑 자기 생활비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수간호사 월급으로 조금씩 보내줄 수 있지 않냐고요. 서영은 시누이를 돌아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요. 방금 전 재산 날리고 빚까지 졌다고 했는데 아직도 돈 타령이냐고요. 이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서영은 신우이에게도 5년간 쌓인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신혼집 와서 에어컨 없다고 뭐라 했던 것, 제사 때마다 일은 안 하고 수육만 먹었던 것, 추석 때 송편 하나 빚고 손목 아프다고 빠졌던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대드는 꼴을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다, 돈 안 낼 거면 우리 준혁이랑 이혼해.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서영의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새벽 제사 준비, 무릎 수술 간병, 날아간 2억, 소파에 누워 게임만 하던 남편, 매번 돌아오던 그 말, 어머니가 원래 그래, 그냥 적당히 맞춰드려. 단 한 번도 서영 편을 들어준 적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외면했죠. 그러면서 어머니 요구는 다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서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네, 이혼하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는 표정이었죠. 서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겠다고요. 근데 걱정되는 게 있다고요. 아드님 백수의 빚만 수천만 원인데 이혼하면 누가 갚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영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요.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할 말을 잃은 채 입만 벙긋거렸죠. 30분 후 준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회사 관두고 마누라 돈 날린 게 사실이냐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대성통곡이 터져 나왔죠. 내 자식이 이런 놈이었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영은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준혁이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요. 이번엔 정말 달라지겠다고요. 서영은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함께 늙어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서영의 눈에 비친 건 그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죠.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새벽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결혼 생활도요. 3개월 후 가정법원. 서영은 법원 로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났습니다. 준혁은 끝까지 적반하장이었죠. 서영이 스트레스를 줘서 투자를 망친 거라고 했습니다. 서영이 자신을 믿어줬으면 다시 벌 수 있었다고요. 자기는 억울하다고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배우자 몰래 공동 재산을 처분한 것, 투자 손실을 숨기고 거짓말한 것, 6개월간 퇴직 사실을 속인 것, 전부 유책 사유로 인정됐죠. 서영은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준혁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자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실을 알고 난 후 태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성통곡을 했죠. 내 자식이 이런 놈이었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영에게 전화가 왔죠. 준혁이가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라고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요.
서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5년 동안 충분히 봐줬다고요.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욕설이었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년이라고요. 시집살이 제대로 못하고 도망가는 거라고요. 서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NS에 서영을 올렸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역풍을 맞았죠. 댓글마다 신우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달렸습니다. 결국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이 퍼진 뒤였습니다. 서영은 그 소식을 듣고도 덤덤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죠. 6개월 후, 서영은 병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곳, 시어머니의 전화에 시달릴 일도 없고 남편의 쓰레기를 치울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밤, 서영은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죠.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수간호사로서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좋았죠.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 혼자만의 시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후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결혼 후회 안 하세요?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후회 안 해. 나쁜 일이었지만 그것도 경험이니까. 1년 후, 서영은 병원에서 최연소 간호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서영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다고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눈빛이 살아있다고요. 퇴근 후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시댁일이나 남편 걱정으로 약속을 못 잡았죠. 하지만 이제는 마음껏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 진짜 잘한 거다.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서영은 웃었습니다. 그래요. 잘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영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날, 야간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던 서울의 불빛들. 가슴이 두근거렸죠.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때 서영은 다짐했습니다. 뭐든 해내겠다고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겠다고요. 그 다짐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잊고 살았죠.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 서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나를 달아 없애는 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작은 원룸에 불을 켰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서영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서영으로.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 뒤에 딸려온 불행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이 당신이 반드시 감수해야만 하는 길은 아닙니다. 떠나도 됩니다. 놓아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